국어의 기초대사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국어 날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은나쌤이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도 우리 시의 운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이렇게 날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는요 문학편 그리고 지금은 시, 소설, 수필, 극문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 것 중에 우리 지금 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의 운율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간단하게만 복습하면 시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바로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 문학이다. 그리고 운율, 그치?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 말의 가락을 말했었는데요.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 그리고 운율에는 외역률과 내재율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연분홍이라는 시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시 중에서 바로 시의 화자라는 걸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의 화자인데요. 일단 화자라는 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정서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가 결국은 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화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첫걸음이라고 볼까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시의 화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바로 기영도 시인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거든요. 엄마 걱정이라는 시까지 한번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어휘는 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꼭 화자, 우리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낙관, 비관 이 용어를 어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흔히 넌 너무 낙천적이야, 넌 너무 낙관적이야, 혹은 넌 너무 비관적이야 뭐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낙관이라고 할 때 이 낙자는 즐거울 낙자, 좋을 낙자예요. 그래서 볼 관자. 좋게 보는 거야. 뭐를? 인생이나 사물을 다 좋게 보는 것. 즉, 잘 될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낙관적이다, 낙천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자, 비관. 이 비자가 슬플 비자거든요. 그래서 슬프게 바라보는 거, 안 좋게 바라보는 걸 비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황을 어둡거나 슬프게 보는 때도 잘 안 될 거라고 여긴 때도 절망스럽게 여기는 때도 아유 내가 해봤자 뭐 하겠어. 아유 내가 국어 공부를 해봤자 내가 뭐 날아오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 얘들아. 어쨌든 낙관, 비관 이런 어휘들을 오늘 좀 공부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화자와 함께 이런 정서나 태도의 개념들 어휘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어휘 공부를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교환 빨리 꺼내시고요. 오늘은 우리 엄마 걱정이라는 시로 배우는 시의 화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화자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뭐 어떤 글이던 간에 뭐 시던 간에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독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얘기하는 게 좀 잘 먹히겠다.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게 잘 먹히겠다.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오히려 본인을 감추고요. 이렇게 화자라는 인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가상의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 인물에다가 어떤 캐릭터를 주는 거야. 남자든 뭐 어린아이든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줘서 얘로 하여금 대신 독자에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나타내고 싶은 생각과 느낌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성격과 태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어린아이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인지 뭐 등등등 이런 어떤 일정한 성격과 태도를 지니도록 설정한 인물, 이게 바로 화자가 되겠는데요.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얘를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자, 이거 밑에 있는 얘는 엄마야 누나야라고 하는 김소월 시인의 시인데요. 엄마야 누나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의 화자는
어린 남자아이겠구나. 그치? 누나니까 일단 여자아이는 알 테고 남자아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물론 요즘에는 성인 남성들도 엄마, 누나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지만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누님 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썼겠죠. 근데 어쨌거나 특히나 그리고 야 뭐 이런 표현 넣는 걸로 봐서도 어때? 아마 어린 남자아이일 거라고 느껴지는데 여기 보니까 김소월은 이 시를 썼을 당시 성인 남자거든요. 자, 본인이 직접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는데 이 일제강점기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다 벗어버리고 엄마랑 누나랑 강변, 평화롭고 고요한 곳에 가 살고 싶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인 남성이 하는 것보다 쬐끄만한 남자아이가 엄마야, 누나야, 우리 강변 가 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다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이런 소년을 화자로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화자의 기능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말한 이에 따라서 즉 어린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등등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독특한 분위기 즉 이 시도 왠지 남자 아이가 쓴 것 같아서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독특한 느낌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화자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화자의 유형에는 세 가지. 시 속에 직접 화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자, 직접 드러난다면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예 그냥 시 속에 화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 아까 방금 봤던 걸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화자가 소년이었고요. 그치? 김소월은 성인 남자. 아하, 지금 일치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즉 바로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시는요. 쭉 보면 뭐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는데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성북동산에 비둘기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성북동산을 개발하면서 비둘기가 살아갈 어떤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치? 즉 화자가 시 속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또 이번에는 나이덕 시인의 배추의 마음인데요. 이 나이덕 시인이 실제로 배추 농사를 지은 거야. 근데 배추 농사 질 때 내가 막 돈 벌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서 농약도 안 치고 되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자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배추들에게 뭔가 애정을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너희들이 잘 자라면 기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이렇게 나라고 하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고요. 너희는 배추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아마도 나이덕 시인 본인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빨리 볼까요? 다음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건데요.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여기서 강아지는 진짜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너무 귀여우면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강아지인데 자, 즉 이 화자에게는 바로 9명의 자식이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다복하시죠? 자, 근데 얘들아, 한두 명도 아니고 9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아빠 엄청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그래서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이것을 걸어서 내가 왔다. 바로 아버지가 왔다. 아하, 이 시의 화자는 9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구나. 자,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있고요. 자, 풍요롭지 않아. 9명이나 있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없다. 아니야. 책임감이 있으니까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했죠? 답은 5번이네요.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다. 우리 충분히 화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시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시를 분석하시면 시가 또 금방 분석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다 배우는 시들이야.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렇게 막 수능이나 이럴 때는 낯선 시들을 막 보게 되는데 그때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엄청 좋은데요. 일단 우리 방금 본 것처럼 화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대표적으로 이별의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 이별도 그냥 이별이 아니라 내가 대차게 차였어. 그랬을 때 어때? 어떤 정서, 즉 감정은 어떠니? 슬퍼요. 그치? 자, 슬픔. 자, 그리고 어떤 태도. 일단 얘들아, 태도보다는 정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느껴지는 감정이니까. 정서가 먼저 나오고 이 정서를 바탕으로 태도는 앞으로의 나의 대응 방식이거든요. 이 정서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태도가 나오겠죠. 이 태도를 분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차게 차였다고 했을 때 슬픈 건 너무 당연해. 모든 사람이 다 슬플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네가 뭔데 날 차? 나 너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스토킹을 하는 사람, 나 못 헤어져. 막 이러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때요? 이 이별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를 분석하는데 결국 우리 시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이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정서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즉 이게 바로 시의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 파악하기. 알겠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를 분석하시는데 밑에 얘도 보시면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그러니까 이까지 얼굴이야. 이렇게 가릴 수 있어. 하지만 보고픈 마음은 호수만하니까 내가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도 뭐 이별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도 정서는 슬프고 여기 보고픈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보고품, 그리움 뭐 이런 거겠죠. 보고품 뭐 이런 거. 근데 태도는 어때? 보고 싶으니까 당장 달려가야지가 아니라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라고 약간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아하,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시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방금 나왔던 이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정서와 태도가 결국은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예들을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예들이 있다는 거 알겠지? 인간의 감정이나 태도는 너무 다양해. 다양한데 저는 주요한 거 몇 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서 같은 경우, 즉 화자가 지니는 감정은 긍정적으로는 뭐 기쁨, 희망, 소망, 동경, 사랑, 즐거움, 안도감, 부정적으로는 슬픔, 절망, 한, 체념, 갈등, 외로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양하게. 자, 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자세와 대응 방식,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라고 했었지? 자, 근데 이 태도를 조금 나눠서 볼게요. 자,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긍정, 예를 들어서 우리 계속 이별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이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 태도, 낙과 아예 잘 될 거야. 그리고 희망적 태도, 돌아올 거야. 기대하고 있어. 뭐 이런 거. 또 이별에 대한 어떤 부정적 태도로는 뭐 부정, 비관, 쟤는 안 돌아올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또는 회의. 이 회의라는 건요. 의심을 품는다라는 거거든. 저 사람 이제 돌아올까? 뭐 이런 거. 돌아온다고 하긴 했는데 안 돌아올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냉소라는 건 차가운 웃음을 뜻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썩소 같은 거. 그 다음 상황에 대한 자조와 체념. 자조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를 비웃는 거. 그치? 이럴 수 있지? 또 체념이라는 건 품었던 기대나 희망을 아예 내려놓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또 우리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 관조, 달관, 성찰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볼게요. 관조가 뭐냐면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거야. 즉 고요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사건에 개입하거나 뭘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거야. 그냥 고요하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달관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달관이라는 건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식견이나 인생관. 즉 뭐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허허허허 이렇게 하는 게 달관인데 자, 달관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요거예요. 그냥 나는 어디 시골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집 하나 짓고 밭이나 한참 가리도 그냥 조금 갈고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 베고 난 그냥 욕심 안 내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야. 구름이 야, 너 돈 많이 벌고 이런 데로 가자고 꼬셔도 나 안 가겠다는 거죠. 그냥 새들이 불러준 노래는 내가 공짜로 들을 수 있고 강냉이, 옥수수가 익으면 나 혼자만 먹어야지가 아니라 와서 같이 먹어요 이런 거죠. 나는 욕심 없이 그냥 소박하게 살아갈 거야.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바로 달관의 태도인 거죠. 그치? 자, 또 성찰이라는 건 나를 돌아보고 살피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즉 내가 시를 쉽게 쓰고 있는 거야. 이걸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아 부끄러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때? 성찰인 거지? 뭐 이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조. 우리 아까 어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어조는요. 말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투. 그래서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말투나 목소리의 특성인데요. 이 어조를 분석하면 정서나 태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어조에 대한 이야기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일단 이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냐에 따라서 독백은 혼자 하는 거거든.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거릴 수도 있고요. 설득,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대화는 누군가에게 얘기하듯이 하는 그런 말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내용이나 태도를 담고 있냐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비판적이냐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또 나눠볼 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얘들아 이거 다 뭐라고요? 예시라고요. 알겠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문제만 볼까요? 다음에 드러난 화자의 어조는 얘들아 곧장 집으로 가 방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벼님 머리칼도 쓰다듬고 피라미도 뭐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서 막 처박혀서 막 공부만 하고 있고 이러지 말고 자연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자연과 함께 즐기고 놀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의 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냉소는 차가운 웃음 애들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지? 또 독백 혼잣말이 아니라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 권유는 누군가에게 권하는 거니까 얘들아 집에 가지 말고 나가서 놀아 라고 권유가 하고 있지. 3번이네. 그치?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나가 놀아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조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요.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운율 배웠었는데요. 우리 모든 시를 볼 때는 일단 한번 스캔을 쫙 하시면서 운율을 한번 파악해 보는데, 즉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뭐가 반복되나 하고 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다 안이라고 하는 건 부정표현이잖아. 이게 부정표현을 넣어서 미리 좀 이 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러 간 엄마, 아마도 엄마랑 이 아이랑 둘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일하러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뭐 이런 어떤 부정 표현들을 통해서 이 상황, 엄마가 안 들어오고 있고 나는 막 외롭고 무섭고 이런 상황들을 이걸 반복을 통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율도 형성하고 일부러 반복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여기는 심상도 되게 다양하게 쓰였거든요. 간단하게만 심상 살펴보면 찬밥처럼 방에 담겼대요. 찬밥. 일단 차다라는 거, 찬 거니까 우리 촉각이지. 자, 그 다음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죠. 발소리니까 청각인데 사실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 이 표현을 공감각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배춧잎 자체는 그러니까 배춧잎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청각을 배춧잎 같다라고 시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공감각으로 보기도 하니까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금간창틈. 얘들아, 금간창틈은 뭐로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 시각적 심상. 자, 그 다음에 고요히 빗소리. 소리니까 청각. 그치? 그 다음에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뜨겁다 촉각이죠. 그리고 내 윤현의 윗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불을 떼서 이렇게 난방을 했잖아. 근데 이 아궁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이 윗목이야. 즉 온기가 별로 없는 곳이 윗목, 추운 곳이 윗목인 거죠. 어쨌든 차갑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촉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심상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고 우리는 드디어 이제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게 슬픈 시야 알고 보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근데 열무 30단이 얼마일까? 보통 열무 한 단이 1kg에서 1.2kg래요. 그러니까 30kg가 넘는 걸 머리에 이렇게 이고 시장에 갔대요. 우리 집이 엄청 부자라면 우리 엄마가 막 건물주야. 그러면 이러시지 않겠죠. 즉 엄마는 엄청 고된 삶을 살고 있다. 아마도 혼자서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엄마가 안 오시는 거야. 해는 시든 지 오래됐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해는 시드는 게 아니라 해는 지는 거야. 뜨고 지는 거잖아. 근데 해가 시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니 얘들아? 뭐랑 연결되는 것 같아? 바로 열무랑 연결되는 것 같아.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해가 시들었다고 표현한 건 교묘하게 열무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면서 아마 저 열무도 엄청 이렇게 시들어 있을 것 같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멋지지 않니 얘들아?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열무도 시들었을 것이고 엄마도 지쳤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일단 나 화자인 거죠, 화자. 근데 찬밥처럼 방에 담겼다. 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가 보통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전기밥솥이 따로 있어가지고 보통 다 밥이 따뜻한 밥이야. 하지만 옛날에 보온밥솥이 없었을 때는 찬밥은 정말 그냥 약간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뭐 어딘가에 있는데 아무도 안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밥인 거죠. 본인의 처지, 즉 누구에게도 사실 되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본인의 처지를 찬밥이라고 마치 밥도 담겨있는 찬밥 같은 처지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얘들아 얼마나 혼자서 외롭고 무서웠으면 시간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오히려 많이 남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더 무섭고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숙제를 천천히 하는 거야. 너무 슬프지 않니? 그치?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근데 이 배춧잎이 막 싱싱해가지고 막 아삭아삭아삭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배춧잎 같은 발소리 어떤 느낌이 얘들아? 뭔가 축 늘어진 배춧잎. 약간 이런 느낌의 발소리인 거죠. 즉 엄마가 너무 고된 삶을 살고 있고 지쳤기 때문에 엄마 돌아오는 발걸음이 막 신나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오시는 거죠. 그거를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그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너무 어둡고 무서워. 일단 이거는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게다가 얘들아 창이 금가 있는데 집안이 부유했다면 금방 갈았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도 이 가족의 가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간 창틈으로 심지어 비까지 내리네. 엄마가 더 늦게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나의 외로움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나는 더 무섭고 외롭고 뭐 쓸쓸하고 이래서 빈방에 혼자 엎드려 울적거리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야. 아주 먼 옛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는 결국 화자, 물론 이 부분에서의 화자는 어린아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른이 화자인 거야. 즉 그랬던 나의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때 그 시절이. 그치? 그래서 자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고요. 자 빈방에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정서는 어때? 외롭고 두렵고 슬픈 거지. 또 이연에서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결국 어른이 되는 거고요. 어른이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서글프고 쓸쓸하고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이 시는요, 자유시, 서정시이고요. 주제는 시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감각적 이미지, 이 감각적 이미지라는 건 다양한 심상을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다양한 심상 등을 사용해서 엄마의 고된 삶이라던가 화자의 외로운 정서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빨리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의 시인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 가난으로 인한 서름, 뭐 그리움, 그게 아니라 엄마를 걱정하며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뭐 우리 사회의 냉정함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 또 이 시에 나타난 마라니의 모습은요. 알맞지 않은 거야. 힘겨운 삶을 살아간 엄마를 위로하는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 답은 1번이고요. 어린 시절 회상하고 있고 엄마를 걱정하고 있고 천천히 숙제하고 있고 엄마의 보살핌을 못 받고 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시를 낭송할 때 어조는 일단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이런 거니까요. 쓸쓸하고 서글픈 어조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왔고요. 우리 빨리 이제 날다로 넘어가서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슬픈 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의 화자, 날개 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자라는 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일단 시에서 화자를 찾고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조, 즉 말투를 통해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는지를 찾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특히 또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거, 이 화자는요, 세 가지 유형, 즉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데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경우, 또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예 화자가 안 드러나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오늘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건 1년과 2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년은요. 화자의 어린 시절, 즉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즉 화자는 이때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는 혼자서 빈방에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정서는 뭐다? 엄마를 혼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외로움, 두려움, 슬픔, 절망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그런 정서기 때문에 어떤 어조, 어떤 말투를 쓸 수밖에 없어? 뭔가 외롭고 슬픈 말투를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연은 그런데 현재야. 즉 이랬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 바로 화자가 되는 건데요. 자, 즉 이 사람은 지금 어른이 되어서 이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그런데 그땐 그랬지. 하지만 난 너무 잘 나가. 그 당시 그냥 좋은 추억이었어. 이게 아니라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서글프고 쓸쓸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어른의 약간 서글픈 이런 어조, 이런 말투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런 정도까지만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날개노트까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뭘 배울 거냐면 그 유명한 어딨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테니까요. 자, 오늘도 화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열심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